친절한 조국. 조국의 벚꽃은 산책 독후감. 새해를 맞이하였어요. 그러나 마냥 새 희망을 노래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정부의 인사 참사, 안보 참사, 할로윈 참사, 최근 들어서는 UAE 외교 참사까지 국민 감정이 멀쩡하기를 기대하기엔 이미 임계점을 지난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마음 추스르기 위한 방편이 책 읽기였고, 그래서 만나게 된 조국의 벚꽃은 산책이었습니다. 무려 466쪽에 달하는 이 책자는 서양의 벚꽃을 요약한 데다 시적절한 작가의 해석까지 덧붙여져 있었지요. 그래서인지 우리 했던 바와는 달리 술술 잘 읽혔고 흥미롭기까지 했답니다. 루소를 필두로 몽테스큐에 존 로크, 베카리아, 토마스 페인, 밀, 예링, 플라톤, 솔로, 소포클레스 등 칸트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셨더라고요. 언젠가 시우라는 한 시인의 이름을 만났을 때처럼 이 책 또한 저에게는 때맞춰 내려주는 비의 향연과도 같았습니다. 아마도 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고전히 빛을 발하는 것은 적어도 인간사회의 중심에 악의 축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저는 조국의 벚꽃은 산책 역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귀한 책을 엮어낸 지연이께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민정수석 비서관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도 취임을 하셨더랬지요. 하나 장관 취임에 있어서는 광포하기 이를 데 없는 정략적 칼바람에 도력을 당하고 말지요. 이에 대한 모든 국민적 울분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겁니다. 이제 콩닥거리는 가슴을 안고 산책길을 따라 나서 보아야겠어요. 그런데 첫걸음을 떼자마자 루소의 사회 계약론이 담론으로 등장하여 살짝 주눅들 뻔도 하였지요. 게다가 정치 참여는 의무라고 하는 짧지만 긴 여운의 말씀에 얼굴마저 화끈거렸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고백을 하자면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저는 정치에 관한 한 무작정 혐오 섞인 발언을 함으로써 자신의 총체적 무지함을 봉사하려 들었거든요. 다행히 지난 대선이 계기가 되어 정치 전도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긴 하였지만요. 하여 저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몽테스큐의 페르시아인의 편지 중 한 대목을 옮겨볼까 합니다. 의사의 큰 모자 밑보다는 법률가의 법복 아래서 얼마나 더 많은 피해를 냈는지, 의학으로 죽은 사람, 법률로 파멸당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더 많은지는 가늠하기 꽤 힘든 일일 거야 라는 대목을 읽으면서는 그려 하며 혼자 중얼거렸지요. 자칫 기분이 가라앉을 뻔도 하였지만 아마도 몽테스큐에는 프랑스의 강남 좌파였던 것 같다는 저자의 유머에 금세 동화가 되고 말았네요. 철학자이자 의사이기도 한 존 로크는 실정법 이전에 자연법이 우선한다는 개념을 강조하였지요. 특히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는 홉스의 경향에 반하여 로크는 절대 군주제가 자연 상태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다며 절대자에 대한 불복종의 필요성도 강조를 했더라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통령의 선출 방식도 고대 아테네의 클레로테리온 같은 추첨 기구를 사용하여
무작위로 뽑아도 좋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아무래면 지금보다 못할까 싶어서였지요. 최첨단 AI 시대에 살고는 있지만 정치와 정신문화는 오히려 퇴보되었거나 정지된 느낌인 것은 오롯이 저의 못난 감성 탓일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 아니라 폭정을 예방할 권리도 가진다고 하였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할 수도 제거할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1운동, 4월혁명, 광주민주화운동, 2017년 촛불혁명 정신을 되새겨볼 수밖에 없는 다수 국민들도 극도의 불안과 염려와 초조 속에서 2023년 개묘년을 속절없이 흘려 보내고만 있네요. 한편 몽테스키유가 쓴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읽고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에 심취하였다고 하는 근대 형법의 아버지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에서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압제자가 내 주장을 접한다면 그건 내가 두려워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압제자는 독서의 취향을 갖고 있지 않기에 내가 걱정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터지는 웃음과 함께 거침없이 떠오른 한 정치인이 있었으니 어찌 무릎을 탁 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통렬한 에스프리였습니다. 두리번거리다 보니 어느새 토마스 페인의 구역에까지 오게 되었네요. 페인은 영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미국의 독립을 지지했다고 하지요. 1776년 미국에서 출간한 상식이라는 책은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미국 독립선언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이미 빈민이나 실패한 상인, 신혼부부 그리고 신생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진보적인 서민 정책에 대해서 저 또한 인식을 달리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페인은 또 이런 귀한 말씀을 남겼더라고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헌법과 국가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의 빈민은 행복하고 그들에게 무지와 불행이 없으며 감옥에 죄수가 없고 거리에는 거지가 없으며 노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고 세금이 과중하지 않으며 우리는 세계의 행복과 친구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세계가 우리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렇다. 와우, 너무나 멋진 세상, 따뜻한 사회, 이상적인 국가가 아니던가요? 부디 페인이 꿈꾸었던 세상이 몽상이 아니었기를 힘들지만 꿋꿋하게 믿어볼 겁니다. 지금까지 산책을 하며 느껴본 지연이의 내면은 참으로 따뜻하고 인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한한 인내와 절제의 힘도 느낄 수 있었고요. 각 코스마다 읽어볼 만한 또는 꼭 읽어야 할 책 이름과 영화 제목도 구매에 언급해 놓으셨더라고요. 참으로 친절한 조국이셨습니다. 한결 눅눅해진 마음으로 예링의 서재 가까이 다가가 보았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나를 세운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한편 예링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인 러시아 황태자가 예링을 칭송하기를 법학의 불을 인류에게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라고 했다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비유, 감동적인 비유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드디어 산책을 마쳤습니다.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시작된 걸음이었지요. 그런데 뭔가 좀 헛헛한 기분이 들어 다시
이번엔 뒷짐을 지고 두리번거리며 걸어보았답니다. 그러다 캄비세스 왕의 심판이란 그림을 가까이서 들여다보게 되었지요. 부패한 판사 시삼네스의 살가죽을 벗기도록 판결을 한 상황에서 그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해 놓은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지요. 법을 해석하고 법을 집행하는 자가 저지른 불법 행위는 다른 어떤 일반인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신랄한 의지의 발로였겠지요. 그 반면에 사법살인이라고 할 만큼 법을 다루는 자들의 권력형 비리가 만연한 지금의 정치 상황이 자꾸만 떠올라 못내 씁쓸했답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용산을 비롯한 대검찰청 및 산하기관 어디에쯤 권력자들이 드나들며 볼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다 이 캄비세스 왕의 심판이란 그림을 걸어둔 풍경을 말이지요. 검찰의 고장난 저울 대신에 말입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유유히 걸어봅니다. 어느새 플라톤의 글 마당에 당도하였고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도 조우하게 되었지요. 다만 움찔했던 것은 오직 소크라테스의 전언으로만 알았던 악법도 법이라는 말씀이 오랫동안 잘못 해석이 된 채로 대중에게 인식되어 왔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부끄러웠지요. 억울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내심 그의 의문이 없었던 바는 아니었지만 일단 따르고 보라는 시기였잖아요. 어쩌겠어요. 더 아는 바가 없어 반박할 용기도 없었으니. 그럼에도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여전히 내게는 어렵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운명이 결정될 당시 아테네의 민주정에 대해서 저자께서는 수기민주주의의 필요성과 대중민주주의의 한계성을 말해주는 한 단면이라고 표명을 하셨더라고요. 진정 합리적인 민주주의의 정립과 실천은 정말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숲길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까지 왔으니까요. 안티고네는 고대 희곡의 주인공으로서 비록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문헌상 확인되는 최초의 시민 불복종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반역자로 죽음을 맞게 된 오빠의 시체 처분을 두고 인간의 법보다는 신의 법을 따른다는 의지로 왕의 명령에 불복종을 하게 되었고 시민 불복종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의 저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 역시 노예제를 반대하여 인두세 납부를 거부함으로써 저항권을 실천하였지요. 이처럼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의식이 근간에 깔려 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간디 역시도 악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선에 협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의무다. 국가가 무법적이거나 부패해졌을 때 시민 불복종은 신성한 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극에 달해 견딜 수 없을 때 거기에 충성하길 거부하고 저항하는 권리, 즉 저항권에 관한 정의를 여러 번 곱새기면서 내 안에 솟구치는 혁명적 거친 숨결들에 집중하고 또 집중을 해봅니다. 드디어 마지막 코스인 칸트에까지 왔습니다. 칸트는 영구 평화론을 거론했지만 저의 경우는 회의감부터 먼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니까요. 인간은 인간을 벗어난 인간일 수밖에 없기에 인간으로서 닿을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며 그 중 한 부분이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평화라고 단연코 생각하거든요. 마침 저자께서는 미얀마 사태에서 보아온 것처럼
국제관계 역시 힘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을 오불가능이라며 단호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압으로 선지자들의 빛난 정신세계를 고치어 보았네요. 굴종으로 얻은 평화 대신 위험한 자유를 택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분투와 희생 덕분에 우리의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그 덕에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라는 교수님의 말씀으로 저의 모든 소회를 대신하려 합니다. 또한 발언하신 대로 불의를 두려워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지성인들이 이 사회에 더욱 많아지기를 저 역시 간절하게 기도할 겁니다.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고전이지만 누구도 잘 읽지 않는 고전을, 더구나 법고전을 보다 친절하게 흥미롭게 풀어주신 조국 교수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더는 꺾이지 마시고 버티시어 위대한 선진 대한민국 후에 우리 모두의 꿈을 실어 다 함께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조국이고 우리가 주인입니다. 이상은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본 내용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